안녕하세요. 덕컴패스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 밑바닥, 감정층에 대해 이야기했죠. 감정이라는 게 의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호 같은 거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이해하는 건 바로 오늘 다룰 층이에요. 사유층 말입니다. 사유는 단지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신호를 해석해서 구조화하려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느낌이라면 사유는 그 느낌을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이군요. 정확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너무 다 자동으로 해버려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말했어. 그럼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럼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요. 저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 사유는 감정에 완전히 끌려가 버린 해석의 연속이 되죠.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어쩌면 완전한 오해로 결론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감정을 해석하는 사유가 왜곡되면 존재 전체가 오해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유층은 존재 구조에서 지도에 해당하는 층이에요. 감정이 나침반이라면 그 방향을 따라 어떤 지형을 그릴지 결정하는 층이죠. 엄밀히 따지면 사유라는 건 정해진 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바로 길이 되고 지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 나침반이 틀렸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결국 길을 잃는 거겠네요. 네. 그게 바로 직전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감정을 제대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크게 잘못되면 우리가 반복하는 자기 기만, 자기 방어의 패턴이 되는 거고요. 사유는 감정을 해석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덮어버리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도 힘들었겠지. 괜찮아. 원래 사람은 그래. 이건 이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무시하거나 거리두는 합리화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유는 이성의 이름을 빌린 회피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유층의 딜레마는 이런 거예요. 첫째, 감정과 너무 붙어버린 사유, 즉 감정에 완전히 끌려가는 해석. 둘째, 감정을 완전히 끊어낸 사유, 즉 감정을 무시하고 이성만으로 구성한 현실. 둘 다 익숙하네요. 저도 그래요. 정말 사르트르가 말했죠. 의식은 항상 세계를 향한다. 그 말은 생각은 항상 어딘가를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 해석이 나를 지키려는 방향일 수도 나를 속이려는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누군가의 말과 말 사이의 분위기, 숨겨진 의미 같은 걸 많이 눈치채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정으로만 느끼면 너무 버거우니까 늘 그걸 머리로 분석해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가 방어 기제가 되었을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 감정보다 사유를 택한 거죠. 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의 정신구조나 말 뒤에 있는 갈등을 먼저 생각해버려요. 그냥 기분이 나빴다는 말보다 그는 내 약점을 건드렸고 그건 나의 과거 트라우마와 연결돼 있어서라거나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의 시작에는 어떤 불안감이나 열등감, 자기 혐오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이해해서 어떻게든 나의 상처를 크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제 잘못이 있을 땐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유는 감정 다음에 오지만 때로는 감정보다 먼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감정을 느끼기 두려워할 때 사유를 선두에 내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생각을 왜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걸 놓치면 사유는 감정을 억압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방어막이 돼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 사유는 존재 구조 안에서 어떤 층에 해당할까요? 사유층은 의미화의 시작점입니다. 칸트로 말하면 감성으로 들어온 인상이 오성에 의해 개념화되기 시작하는 첫 설계도예요. 느낀 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내 언어로 번역하는 일. 그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과도 다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개념화되지 못한 감정이나 경험일 수 있어요. 사유는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다듬어 표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피노자나 하이데거의 관점은 어떨까요? 스피노자는 적합한 관념을 통해 수동적 정동을 능동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봤죠. 해석은 감정을 지우는 게 아니라 왜곡 없이 명료하게 드러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요. 하이데거는 기분을 세계 계시의 방식으로 봤어요. 기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계가 나에게 어떻게 열려 있는지의 분위기거든요. 그 위에서 사유가 세계를 더 분명히 해석합니다. 니체는 사유의 방향이 곧 존재의 방향이라고 했죠? 네, 같은 감정을 느껴도 나는 왜 이 말에 상처받았을까라고 묻는 사람과 쟤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사유층은 감정의 에너지를 구조화해서 다음 층으로 연결해주는 관문이군요. 그게 윤리로 가기도 하고 미로 가기도 하고 혹은 왜곡되면 자기 파괴로도 갈 수 있고요. 정확합니다. 사유는 단순히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존재를 구성하는 설계 행위입니다. 그 안에는 질문이 있고 해석이 있고 세계를 향한 나만의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를 너무 열심히 하면 지칠 때도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해석하고 질문하고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피로갈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이 생각을 놓아도 괜찮아. 사유는 방향이 되어야지 감옥이 되어선 안 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존재 구조의 두 번째 층, 사유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유는 감정 이후에 등장하지만 때로는 감정보다 먼저 우리를 이끌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층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고 존재의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사유는 질문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사유의 판단이 윤리로 전이되는 구조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가?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 윤리가 나를 얽매이는가, 해방시키는가? 존재 구조의 세 번째 층, 윤리층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더 컴패스입니다.